간호관리학 과목에서 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과목이 간호의 역사 부분이죠. 간호의 역사라든지 뭐 간호윤리 뭐 이쪽 파트가 이제 국가고시 기준으로 하면 제일 그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어서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어려워하죠. 예. 근데 조금 공부하실 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 같은 걸 조금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연관 지어져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주변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먼저 그 한국의 간호 역사를 먼저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간호사를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연도별로, 그죠? 연도별로 큰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간호 역사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 19세기 말에 서양에서 이제 서양 의학, 뭐 서양 간호학,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그걸 이제 구한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 전까지를 이제 구한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구한말부터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구분이 조선시대 때는 하나만 좀 보시면 되죠. 은효제도에 대해서만 조금 알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은효제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먼저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한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에서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의학이나 간호 파트도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최초로 뭐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렇죠. 시험 문제 대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계사적으로 큰 흐름이 제국주의 시대가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는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전쟁하고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간호의 역사는요, 그 전쟁 있죠. 그 전쟁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쟁하고 관련되어져서 그 역사 공부를 좀 하시면 좀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얘기를 보태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 시대로 들어가죠. 뭐 그죠? 6.25 뭐 관련해서 다 전쟁이죠, 그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군정 시대에 또 이제 일본하고는 다르니까 또 조금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이게 그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후로 잡는데, 보통 그 62년을 기준으로 62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현대간호 2기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하거든요. 요거는 그 의료법이 개정된 해가 1962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52년도에 10년 전에 의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하든지 의료법 개정을 하든지 아무튼 이쪽 근처로 해서 현재까지 내용들, 뭐 이 뒤쪽에는 뭐 주로 바뀐 의료 보건 뭐 이쪽에 법의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대한간호협회에 관계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 뒤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제일 먼저 조선시대의 어떤 간호의 개념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간호행위하고 관련되어져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헌이 뭐 내훈, 개녀서, 그다음에 규합총서 뭐 이런 뭐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요. 뭐 요거는 우리 보통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 뭐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훈이라고 하는 거는 소해왕후라고 하죠. 성정의 어머니가 조선의 부녀자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말하는 거라든지 뭐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머니로서 어떤 뭐 예의 범절이나 아기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개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송시열 선생님이 있죠. 예, 송시열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여자한테 필요한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수신제가 여자도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를 그러니까 교훈서라고 해야 되겠죠. 시집을 가서 이런 태도로 살아라.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그 책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규합총서 같은 경우에는 순종 때요. 순종 때 뭐 그 가정에서 살림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태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집에서 치료를 하는지, 그다음에 구급 처치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식중독 예방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아기들 막 잔병 치레하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거 하면 좋다 뭐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름 정도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간호행위를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여성이 했었죠. 뭐 원시 시대 때부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뭐 이런 데에서부터 이런 간호행위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서양 이야기 들어오기 전에 뭐 국가에서 이런 의료제도를 시행을 한 게 아니니까 다 이제 비제도적인 의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는 다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겠지만 뭐 침을 놓는 사람이라든지 뭐 지관, 박수, 지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지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손가락으로 그죠? 뭐 그런 것들. 뭐 박수라는 것도 있고 구판장, 한의원, 지금의 한의사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침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한약을 다루는 사람이 구별되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의 그 치료를 하는 그 내의원에서도 탕제를 담당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요. 침을 잘 놓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침을 사람한테 많이 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가 되게 귀했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소가 병이 들었을 때 소는 약이 없으니까 이런 뭐 침으로 많이 치료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침을 잘 놓는 사람 중에는 그 소 잡는 백정 있죠. 백정 출신이 해부학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맨날 소를 잡으니까. 그래서 해부학에 되게 뛰어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런 침을 굉장히 잘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소병도 고치는데 사람 병을 못 고치겠냐?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무당이나 뭐 점장이, 뭐 풍수, 보살 이런 사람들도 뭐 이런데 왜 가겠어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떤 뭐 치료를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교육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공인된 의료 인력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의 은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은여라고 하는 거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은여라고 한다. 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은여제도가 현대의 간호사로
전통이 개성되어지는 거는 안 됐어요. 그죠? 뭐 서양 의학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 한의학을 위주로 아무래도 이런 간호를 했으니까 전혀 달라지는 개념이 되니까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의료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요, 여성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성이 의사가 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남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죠. 아주 그 사대부 집안의 귀한 여성이 아니면, 그죠? 그래서 뭐 의서를 읽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자 의료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거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내외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성의 경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사별을 하면 재혼을 못하게 하는 게 그죠?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뭐 평민이나 뭐 천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약도 제대로 못 쓰고 치료도 변변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하지만 뭐 양반집의 부인이라든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 남녀가 유별한 뭐 이런 시대에서 남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돌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의 신체를 사정하고 또 치료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자 의료인이 필요했던 게 사실 제일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남자 의사가 와도 신체 노출을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사대부 집의 부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죠. 이게 다 산부인과 질환이거든요. 출산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사망한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런 그 산부인과 의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려낸 그런 수고를 한 사람들이 산부인과 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 요새 애기들을 안 낳아가지고 지금 제일 인기 없는 의사죠. 근데 이 의료제도는 재생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재생원에서 이런 그 여자 의료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 재생원에 있는 동녀라고 하면 이게 어린 여자애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 아동을 동녀라고 하는데, 그 의녀들이 보통 그냥 뭐 사대부집 뭐 자제들이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거의 좀 천민들 출신들이 많았었죠. 관에 있는 노비들 중에 어린 그 여자애들한테 의술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나오져 있습니다. 그 재생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양반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유명한 명의를 찾아가서 병을 고쳤지만 일반 그 서민들은 그런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그 백성들의 그 힘없고 돈 없고 뭐 이런 그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해서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일반 민중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다음에 구호 사업을 하는, 왜 그 흉년들고 하면 굉장히 못 먹고 힘들잖아요. 그때 뭐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그 병을 치료하는 건 다 보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약을 먹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보약이 굉장히 치료가 잘 됐던 것으로 인식하게 된 동기는요, 다들 굶어서 그래요. 다들 제대로 못 먹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만 해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영양결핍으로 오는 질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약을 주면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양분들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 보약이 힘을 쓰기가 사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서양의학이 처음에 들어온 거는 감염병이거든요. 예, 감염병을 치료를 잘하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한방으로 감염병을 치료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약을 먹으면 그냥 며칠만 해도 그냥 바로 낫고 하니까 그래서 야 서양약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양약이 퍼지게 된 거죠. 그 퍼뜨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의사겠어요? 아니죠. 물론 의사이긴 한데 그 선교의 목적으로 오는 거죠.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의사들, 신앙을 가진 의사들이 자원을 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의료, 간호 이런 걸 보급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자, 의녀들은 궁중에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뭐 사족이라고 해서 뭐 사대부 좀 양반 집에 물론 뒤에 나오는 제중원이나 해민서 같은데 일반 그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치료들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로 그 여성의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를 보조하고 하는 요런 일들을 주로 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요 의녀들은 좀 어렸을 때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의녀를 양성을 했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규칙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태조 때는 보면 13세 이하 그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사비 노비들이죠. 노비들의 딸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었고요. 세종 때는 12세에서 30세 이하 30세 이하 제한을 둔 걸 보니까 노비의 딸로 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 의녀가 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면 되게 부잣집 사람한테 시집을 가든가. 옛날에는 이게 다 복지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안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너무 많이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30세 이하로 제한을 두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천자문이나 효경 이런 걸로 글을 먼저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의서를 배우게 하는 이런 과정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의녀 중에 좀 특별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면 훈도관이라고 해서 지금의 교육관, 간호 교육을 시키는 사람 요런 사람들을 선생님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의녀 교도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요거는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거 평가를 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세조 때는 우민국에서 이제 교육을 좀 관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부 못하면 의녀 안 시켰어요. 의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도 의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어야 되나 봐요. 그죠? 없었는데 다녀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드라마도 있는데 다모 이런 거 했잖아요. 다녀는 정확하게 그 문헌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차를 내오는 심부름하는 사람들 궁중에서 그런 그 이제 시녀들을 다녀 다모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궁중의 어떤 사교 모임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고위직들이나 와서 차 마시면서 놀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고위 관리들이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잘 알겠죠. 그래서 누구랑 사이가 좋고 안 좋고 누가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 시키기 좋거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넌 공부를 못 하니까 차나 따르면서 누가 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었다가 알려줘. 이거 시켰어요. 다녀는 지금으로 치면 여경이에요. 여경. 여자 경찰, 여자 형사관, 아니면
국정요원 뭐 이런 거 있죠. 미국 같은 CIA 뭐 이런 거, 예, 이런 성격의 일을 한 사람들을 다녀라고 했겠죠. 그래 그 뭐 기록에 보면 뭐 다녀 다모 뭐 이거 시험 쳐서 뽑았다라고 하는데 뭐 40kg짜리 쌀가마니를 들 수 있어야 되고 뭐 막걸리를 뭐 5사발 뭐 정도는 먹고 안 취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활동적인 것도 해야 되고 뭐 범죄자가 있으면 체포도 해야 되고 물론 여성 그죠? 여성을 상대로 뭐 하는 거겠죠. 이제 여자가 이때 당시만 해도 체구가 굉장히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쬐까만 몸으로 여자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도 좀 건강하고 좀 그래야 그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 공부 못하면 예, 은혜 안 된다 뭐 하는 정도. 뭐 시간이 더 지나면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좀 발전했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종 9년에는 등급으로 나눠서 교육을 했었다. 더 전문적으로 그죠? 내의, 간병의, 뭐 초학의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뭐 초학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한 간호조무사 정도. 그래서 뭐 간병인이면 지금의 간병인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되겠네요. 그 환자 옆에서 수발하는 거겠죠. 그 내의라고 하면 약제 그죠? 약 같은 거 갖다 주고 투약 같은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등급으로 교육을 했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효의 사회적 지위인데요.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부인과병, 부인과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뭐 이런 일들을 했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겠죠. 뭐 전문 인력이라고 봐야 되니까. 뭐 요 정도 공부하면 뭐 중간 양인, 뭐 서민 뭐 정도 될 수 평민이죠. 평민 계급이 마땅하지만 원래 출신이 예, 노비들 출신으로 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기가 어려웠죠. 하는 일은 뭐 중요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런 그 출신의 한계 때문에 성종 때에는 말이죠. 기녀 그러니까 술을 따르는 직업 여성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이런 그 파티장에 같이 불려나가기도 했었다. 그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연애 보내려고 그랬더니 못 간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뭐 내용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 있죠. 이거 대접을 못 받았다라는 증거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종 때에는 이런 연애에 나가는 것을 못하게 막은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뭐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예 사회적 지위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게 현대 간호학을 학으로 연결되면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거에 장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예 은효제도의 의의죠. 의의. 그러니까 여성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제도적으로 그죠? 국가에서 공인한 어떤 여성 직업적인 어떤 그런 걸 처음 했다라는 거, 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여성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에도 여성 의료인이 필요하다. 그죠? 여성 의료인은 뭐 부인과 질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생명을 다루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기초 간호의 과학을 발달시키는데 공헌한 면이 있다. 이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제도가 조금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걸 규정해주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뭐 그 전에는 뭐 아무나 막 침 놓고 막 아무나 막 약 지어서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 구별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간호에는 이런 것들이 간호에 포함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뭐 필요성이나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찬성을 했지만, 현대의 간호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저의 요소가 된 게 바로 그 천민 출신의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은효제도의 제일 큰 의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